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로이 G. 비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5세기 영국 요크가의 리처드 공작이 랭카스터 가와의 장미전쟁에서 패한 그 사실을 두고 Richard of York gave battle in vain, 즉 요크가의 리처드는 부질없는 싸움을 벌였다, 그런 문장의 이니셜을 딴 건데, 이게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의 이니셜과 같습니다. 우리네 그 발주노초 파남보는 아무래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해방 후에 만들어진 말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세키도 코류쿠 세이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로이지 비브 같은 그런 축약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로이지 비브에 해당하는 7가지 무지개 색깔을 고대 동이족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선 무지개 홍자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무지개 홍. 무지개 홍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고대인은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비가 온 후 생기는 이 신비한 현상을 하늘에 사는 거대한 생물이 물을 마시려고 비 온 뒤에 지상에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갑골문 복사에 보면 무지개가 북쪽에서 나와 강에서 물을 마셨다는 등의 기록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생물을 갑골문은 이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호 또는 아치 모양의 생물을 그린 건데, 갑골문 그 양쪽은 그 생물의 머리입니다. 2개죠. 그래서 어떤 이는 머리가 2개인 용으로 해석을 하지만, 가장 오래된 언어 사전인 이아에 보면 갑골문은 용을 2마리 그린 것으로 왼쪽 것은 암용, 오른쪽 것은 순용인데, 순용은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숫무지개 홍이라고 하고, 암용은 색이 음침하기 때문에 암무지개 예라고 했다는 겁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 2번째 그 소전을 보기로 하죠. 금문은 발견된 것이 없는데 소전에 오면은 모양이 크게 바뀝니다. 왼쪽은 무슨 벌레 모양이고 오른쪽은 장인 공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잠깐 해소 쪽을 볼까요? 해소에 보면 벌레 그림은 벌레 충자로 되어 있는데, 충자의 원뜻은 벌레가 아니라 뱀이에요. 참고로 충자의 갑골문을 좀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갑골문 1번을 보면 뱀 가운데서도 살모사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무지개 홍자의 벌레 그림은 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오른쪽 공은 또 뭐냐? 공은 원래 그 절구에서 온 그림이지만은 여기선 절구에서 파생된 장인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닙니다. 초기에는 클 거자와 같은 그림에서 출발한 글자인데,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신화 속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복희와 여와 그림으로 오른쪽 복희가 들고 있는 기역자 형태의 곱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땅을 재는 곱자이니까 그 크기도 어마어마했겠죠. 갑골문은 공자 형태의 곱자를 2개 겹쳐 놓은 모양이고, 두 번째 금문 오른쪽은 클 대자. 이건 팔 벌린 사람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왼쪽으로 손을 뻗어 공자 형태의 곱자를 들고 선 그림으로 앞에 본 그 복희가 들고 있던 곱자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그 세 번째 소전에는 곱자인 공과 그 손의 일부만 남았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클 거자로 정착을 합니다. 결국 초기엔 공자도 거자처럼 크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무지개 홍자로 돌아와 보면 그 소존의 뱀은 클공과 합치니까 뱀 중에서도 아주 거대한 뱀, 곧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에 와서 그 용 그림을 충자로 바꿔 무지개 홍자로 정착을 시킨 거죠. 이제부터 그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사용되는 이 색깔의 한자는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붉을적. 붉을적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 사람이 그 모닥불을 쬐을 때 몸이 붉어지는 데서 온 글자라 하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을 불태우는 모습에서 온 글자라고 하던데, 둘 다 상당히 근접한 해설들입니다. 갑골문을 좀 보시죠. 갑골문 위는 그 사람을 스케치한 거고, 밑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고된 비가 안 올 때 사람을 불에 태워 기우제를 지내는 일종의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우제 때에 불에 타는 사람 몸이 붉어지므로 여기서 붉다는 뜻이 생겨났다고 해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그 불 모양이 검게 바뀌었을 뿐 큰 변화는 없고, 세 번째 그 소전에 오면 불길 모양이 불화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사람을 뜻하는 클대자와 불화자를 합쳐버리는 바람에 글자의 근원, 차원 파악이 어려워진 현재 붉을적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나는 기우제 때의 인신공약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죄인을 불로 처형하는 글자로 해석한 이도 있는데, 그 근거로 용서할 사자를 그 예로 들기도 합니다. 화형에서 놓아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적은 그야말로 불에 태워주는 처형의 뜻이 되죠.
갑골문, 금문, 소전까지 보이던 클대자와 불화자의 글자 뜻을 살려가지고 큰 불이다 이렇게 해석한 이도 있어요. 이 적자를 두 개 합치면 그 붉을혁자가 되는데, 이거는 불보다 더 붉은 그 태양의 색깔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첫 색깔인 빨강은 한국이나 일본에선 주로 붉을 적자를 사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붉을 홍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십자, 적포도주, 적외선, 적혈구, 적기, 적군을 중국에서는 홍십자, 홍포도주, 홍외선, 홍혈구, 홍기, 홍군이라고 하는데, 적과 홍 이 두 글자의 차이는 뭘까요? 소전 왼쪽은 그 누에고치에서 나온 그 명주시를 스케치한 것이고, 오른쪽은 장인 공자예요. 즉 장인이 비단을 붉게 물들인 색깔이란 뜻으로, 같은 붉은색이라도 적은 타오르는 불이나 혹은 태양에 가까운 색이고, 홍은 비단을 붉게 물들인 붉은색이죠. 홍자의 갑골문이나 금문은 발견된 게 없어요. 이러고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인은 그 불다는 뜻으로 동이족이 사용하던 적자를 그대로 답습해 왔지만은, 중국인은 역시 동이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자를 선호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적자와 홍자 외에도 그 불다는 뜻을 가리키는 한자로는 주, 단, 비, 제 같은 글자도 있는데, 주는 그 잘라낸 그 나무 속의 붉은 색깔을 가리킨 글자고, 단은 주사 또는 단사라는 광물 그 색깔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그리고 비나 제는 그 홍처럼 비단에 물들인 붉은 색깔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등자나무 등. 로이지 비브의 그 두 번째 색깔인 오렌지색을 등자나무 등자로 표현하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붉을 주자와 누를 황자를 합친 주황색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도가 원산지인 그 등자나무는 기후가 따스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재배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자를 써도 감이 오질 않으니까 주황색이라는 글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자리 잡았던 상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골문에는 등자가 보이질 않거든요. 겨우 이 글자는 소전에 와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나라에서 오렌지색을 그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 여부는 내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누를 황. 누를 황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폐옥을 두른 모습에서 온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갑골문을 보시죠. 얼핏 보면은 클대자의 사람이 그 네모난 폐역을 찬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폐역을 찬 그 위치도 그렇고 그 폐역도 너무 크지 않나요? 사실 이 그림은 사람이 폐역을 찬 모양이 아니라 여자가 아이 낳는 장면을 스케치한 겁니다. 즉 갑골문 위는 그 태반을 표시한 거고 가운데 네모는 여자의 산문, 그리고 네모 밑에 그 두 줄기는 탯줄을 표시한 건데, 내가 한자 2강에서 설명한 셋째 지지 인자와 그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황자 갑골문의 화살표가 정말 그 태반을 그린 게 맞느냐 하고 의심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태반 모양이 확실히 드러난 인자의 금문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태반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자인데요. 인자는 삼가는 마음으로 태반을 조심스레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금문에는 두 손이 추가되고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반해서 누를 황자는 그 강조점이 좀 다른데, 우선 누를 황자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보시기로 할까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죠. 금문은 태반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산문을 표시한 네모가 둥근 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 가로작대기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아이를 순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의적은 말이죠. 인간의 탄생을 다양한 동물의 탄생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얻은 결론은 사람만이 태어날 때부터 털이 없고 노란색을 띠고 있더라. 특히 건강한 황인종 아기는 피부가 노랗죠. 여기서 아기를 막 출산하게 하는 그 그림으로, 여기서 아기를 막 출산하는 그림으로 그 노랗다라는 뜻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건강한 땅의 색깔처럼 아이의 피부색이 노랗다면 농작물도 아이도 잘 자라 번식을 하게 되니까 노란색은 귀한 대접을 받는 색깔이 됩니다. 보세요. 황금, 옥토, 부귀, 황제, 이게 모두 다 노란색이거든요. 세 번째 소전에 큰 변화는 없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누를 황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푸를 록. 푸를 록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요즘은 초록빛 록자라고도 하지만은 전에는 푸를 록자라고 했어요. 우리말에서는 녹색과 청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녹색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록자를 현대 감각에 맞게 풀빛 록자로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실에 풀을 찧어서 염색을 한 데서 온 글자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해설입니다. 다음 갑골문을 보시죠. 갑골문 그 왼쪽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시를 스케치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그 두레박을 사용하는 두레박 우물입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릴 정도의 우물이면은 상당히 깊고 그 물이 맑아서 그 물 색깔이 푸릇하게도 보이는데 명주실, 나아가 그 풀빛으로 물들인 비단을 이렇게 푸릇하게 보이는 그 우물물로 표시를 했던 거예요. 갑골문 그 오른쪽 그림이 과연 두레박 우물을 그린 건가 의심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록자로 발전하는 두레박 우물의 갑골문을 그 몇 가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레박을 줄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그 스케치한 그림인데 나중엔 이 그림이 록자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레박 주변에 보이는 그 점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옆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을 나타낸 겁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고 금문은 발견된 것이 없어서 소전으로 넘어갑니다. 소전 그 왼쪽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시를 스케치한 건데 그 오른쪽 그림은 멧돼지를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그 앞에 갑골문과 일치하지를 않아서 아무래도 이거는 소전을 만들던 사람들이 두레박 우물에서 나온 그 록자와 멧돼지 그림에서 발전하는 그 단자를 혼동한 것 같은데 그 참고로 단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멧돼지 그림이 그 예서에 오면은 다시 그 록자로 환원이 되고 네 번째 해서 오른쪽도 록자로 환원되었죠. 그리고 명주실 그림이 실사로 바뀌어 풀빛 록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풀을 청. 풀을 청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 무성한 풀이 우물가에 솟은 모습에서 온 글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 날생자와 붉은 단자를 합친 글자라고 하던데 조금씩은 일리가 있는 해설들입니다. 우선 갑골문을 보시죠. 갑골문 그 위는 그 풀을 그린 거예요. 스케치한 거예요. 그 밑은 우물을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이는 우물가에서 자라는 풀은 싱싱해서 그 색깔이 푸르다라는 뜻인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말은 그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신호등, 그 그린 신호등도 우리는 그냥 파란불이라 그러잖아요. 블루하고 그린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동이족이 발명한 그 갑골문도 우물가의 그 풀 그림, 다시 말하면 그 녹색 풀을 그려놓고
청색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점까지 우리하고 같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걸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풀 그림이 모양이 날 생자 비슷하게 바뀌었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우물 그림이 단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서의 단은 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리를 함유한 동광석을 가리킵니다. 구리가 녹이 슬면은 풀은 청동이 되는데, 생자가 붙었으니까 아주 새파란 색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해석하면 단자가 들어간 청자가 아니라 달월인지 고기육자인지 알 수 없는 글자로 바꾼 풀을 청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달월이나 고기육자가 들어간 청자는 이 단자가 들어간 청자의 속자로서 둘 다 사용은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달월이나 고기육자가 들어간 청이 표준 글자이고, 한국에서는 동이족이 만든 소전의 청자, 곧 단이 들어간 청자를 표준 글자로 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쪽람. 쪽람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훈에 있는 것처럼 쪽이란 식물에서 왔다는 해설이 많은데, 틀린 게 아니지만은 정확한 유래를 알기 위해 다음 소전을 좀 보기로 하죠. 갑골문과 금문은 없기 때문에 소전부터 살펴보는 건데, 소전 위는 풀초자예요. 그리고 밑은 볼감의 초기 글자예요. 이 볼감 글자를 좀 풀어보면은, 왼쪽의 신자는 신하신자, 사람의 눈알 그림에서 온 글자고, 그 옆은 사람 인자, 그리고 맨 밑쪽은 대야 같은 물그릇을 그린 겁니다. 쪽은 잎을 따서 지으면 남색이 되는데, 이 즙을 천에 물들여 가지고 햇볕에 쪼이면 청색이 되죠. 쪽에서 나온 이 청색을 옛날 거울 역할을 하던 물그릇, 옛날엔 거울이 집집마다 없으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곤 했어요. 그래서 이 물그릇이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역할을 하던 물그릇에 비춰보니까 쪽 색깔보다도 더 푸른 청색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데서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하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말의 출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흔히는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글이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즐겨 인용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지만, 청출어람의 말대로라면은 람자가 청자보다 먼저 생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청자의 갑골문은 있는데 람자는 없어요. 그 람자가
생겨나는 거는 겨우 소전시대에 와서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게? 순자는 소전시대보다 앞선 그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아직 람자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청자가 람자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순자가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건 맞죠. 그리고 그의 생각을 담은 어떤 그 밑본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후대 한나라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피를 했던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순자뿐 아니라 현재 전해지는 선진시대의 문헌이라는 게 대부분 가필, 첨삭을 통한 한나라 때의 재가공품들이에요. 소전은 살펴보았으니까 해설을 보도록 하죠. 해서에 보면 풀그림이 풀초자로, 그 대야가 그릇 명자로 바뀌어 람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자줏빛 자, 자줏빛 자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 자줏빛으로 물들인 명주실이나 비단에서 온 글자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금문을 보시죠. 금문 그 왼쪽은 누에꼬치에서 나온 명주실 또는 그걸로 만든 비단을 가리킨 거고, 오른쪽은 사람, 가운데는 사람의 발이에요. 가운데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그 발과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같은 글자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문 1에 보면은 왼쪽은 그 발자국 발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인데, 이거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떤 곳에 멈추어서 바로 여기다 라고 하는 데서 이곳, this 영어로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2차, this 차의 초기 글자예요. 금문 2는 그 발을 그린 그림이 멈출 지자 비슷하게 바뀌었고, 금문 3은 자줏빛 자의 금문 오른쪽 그림과 비슷하죠. 자줏빛은 본래 파랑이나 검정색에 빨강을 섞어 만드는 건데, 빨강을 너무 많이 섞으면 붉은 자줏빛이 되고, 그 빨강색을 너무 적게 섞으면 아주 검붉은 자줏빛이 되니까 그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거다, 바로 이 색깔이다 하고 멈춘다는 데서 이 글자가 자줏빛을 가리키게 된 겁니다. 소전은 글자 위치만 바뀌었을 뿐 금문을 이어받았고, 세 번째 해서에 와서 사람과 멈출 지가 이 차자로, 그리고 명주실 그림이 실사로 바뀌어서 자줏빛 자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줏빛이라고는 해도 북경의 그 자금성에 보이는 그 자줏빛과 할미꽃에 보이는 그 보라색 등 그 진폭이 너무 커서
이거다 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색깔이 이 자줏빛 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막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